5장 대응이 필요한 특수 상황 8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시작합니다. 일단 차트 패턴에 익숙해지면 S&P 500 지수를 보고 다음 몇 주 동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옳지는 않겠지만 주식 거래에 도움이 될 만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매수에 나서라.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방어주 예컨대 배당을 지불하며 대개 다른 주식들보다 휘발성이 크지 않은 공익사업주 를 매수하라. 대응이 필요한 특수 상황. 오늘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가르쳐 드릴게요. 일상적이지 않은 이 상황 중 일부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일부는 알아둘 만한 정보에 그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강세장과 약세장. 이건 어때요? 제이크가 말하고 나서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모의 거래로 거래 기법을 다듬을 수 있는 차트 패턴을 찾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차트를 들여다봤다. 별론데요? 제이크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면 그 안경을 벗겨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었다. 약세장인데 주식을 사면 안 되죠. 그건 고속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걸 찾아보세요. 차트 패턴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돈을 벌려면 추세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어느 정도 주식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추세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강세장에서 매수하고 약세장에서는 매도하거나 공매도하라는 뜻이다. 일단 차트 패턴에 익숙해지면 S&P 500 지수를 보고 다음 몇 주 동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옳지는 않겠지만 주식 거래에 도움이 될 만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매수에 나서라.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방어주, 예컨대 배당을 지불하며 대개 다른 주식들보다 휘발성이 크지 않은 공익사업주를 매수하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2005년 2월이다. 1월 3일 나는 9%의 손실을 보며 버텍스 제약의 주식들을 처분했다. 아이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다른 4개의 주식이 손실 제한 주문에 걸렸다. 어떤 주식은 이익을 받고 어떤 주식은 손실을 냈다. 1월 중순에 이르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이 손실 제한 주문에 걸려 자동적으로 매매됐다. 어쨌든 $10,000의 수익은 올렸다. 하지만 나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거래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시장은 내게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었다. 정말로 주가는 계속 내려갔다. 그 뒤 나는 엑슨모빌과 라이온델 케미컬에서 상승 기미를 발견했다. 이 두 주식은 상승 삼각형을 형성했다. 주가 상승은 약 한 주 동안 지속됐고 나는 이 두 주식에서 $4,350의 돈을 벌었다. 상승장과 하락장 설명으로 돌아가 보자. 차트 패턴의 성취율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상승 삼각형에 대해 얘기를 꺼냈으므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나는 1092개의 상승 삼각형을 찾아 이탈 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 조사해봤다. 표 5.1은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상승장의 경우 상승 삼각형에서 상향 이탈이 일어난 뒤 주가는 평균 35% 상승했다. 그렇다고 상승 삼각형에서 거래하면 3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동그라미 1 여기에
동그라미 1. 여기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동그라미 2. 아무런 비용도 없는 순수한 거래를 상정한 것이다. 동그라미 3. 당신은 형편없는 거래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1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상승삼각형의 패턴 성취율. 상승삼각형 상향 이탈 강세장인 경우 35%, 약세장일 경우 30%. 하향 이탈 시 강세장일 경우 19%, 약세장일 경우에 24%. 약세장의 하락폭 24%는 강세장의 상승폭 35%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약세장에서보다는 강세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강세장과 약세장에 관한 완벽한 통계 자료를 알고 싶다면 내 책 차트 패턴 백과사전 2005년을 보라. 그 책에는 63개의 차트 패턴의 성취율에 관한 통계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추세에 따라 거래하라. 상승장에서는 차트 패턴의 상향 이탈에 따라 거래하고 하락장에서는 차트 패턴의 하향 이탈에 따라 거래하는 게 최우선이다. 역추세 패턴에 따른 매매는 피하라. 약세장의 상향 이탈 시 매수에 나서거나 강세장의 하향 이탈 시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물살을 거스리며 헤엄을 치는 것과 비슷하다.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초고속 보트가 당신을 치고 갈 수도 있다. 되도록 시장에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돈을 벌라. 추세라는 말은 전체 주식시장의 추세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부분의 추세까지 의미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가열되어 있는데 공작기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작기계 제조사의 주식은 피해야 한다. 나는 34개의 산업 부분에서 각각 5개 이상의 주식을 날마다 체크한다. 매수 기회가 발견되면 나는 해당 산업 부분의 다른 주식들도 살펴본다. 하지만 그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고점에 도달한 것 같으면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바닥에서 주식을 낚아채려고 하는 건 아시죠? 제이크는 머리를 흔들었다. 추세에 따라 거래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차트 패턴에서 상향 이탈이 일어난 새로운 고점을 기록한 주식을 거래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냈다. 역추세 패턴, 하락장에서 상향 이탈이 일어나거나 상승장에서 하향 이탈이 일어나는 패턴. 이탈의 방향이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 반대된다. 상승 함정과 하락 함정. 전망이 밝다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들었는데 추세가 바뀌면 포트폴리오는 핏빛으로 물든다. 가로 열고 미국의 캔들 차트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하락시 적색으로 나타난다. 가로 닫고. 그림 5.1은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 전형적인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고점되는 평평한 반면 저점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주가는 일정 폭 안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각각의 추세선과 2차례 이상 만나고 있다. 또한 패턴은 빈 공간이 적고 주가 움직임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패턴은 주가가 추세선의 경계 바깥에서 형성될 때 완성된다.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상승 삼각형의 70%는 상향 이탈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주가 A에서 주춤거리다가 하락했다. 그런 후에 아래쪽 추세선에서 반등했지만 B에서 급락했다. 하루 동안 거래량이 폭주하며 거의 3달러나 떨어졌다. A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마 손실을 보고 팔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리라 예상하며 B에서 공매도 거래를 했다. 그들은 옳았다. 하지만 그건 잠시 동안이었다. 주가는 더 하락했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며 반등했고 상승 갭이 형성됐다. 주가는 그 뒤 더 올라갔다. A는 전형적인 삼승 함정이다. 불 트랩. 상향 이탈이 일어난 뒤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내 하락한다. B는 하락 함정이다. 주가가 떨어지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상승 갭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다시 뛰어 올랐을 때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제이크는 팔꿈치로 나를 찌르며 물었다. 이런 함정을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도 얘기 좀 해줘요. 제이크의 말은 듣지 마시길. 그도 분명히 모를 테니까. 주가가 패턴을 이탈하고 나서 A나 B에서 언제 반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잘 모른다. 거래량 패턴은 실제 이탈의 경우와 다르지 않고 꼭지점과의 거리도 마찬가지다. 위쪽의 저항선, 아래쪽의 지지선, 시장 반전 또는 산업 반전 등 모든 것이 거래자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 차트 패턴을 보고 거래를 할 때에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빠른 행동이 필요하다. 매수를 한 뒤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는 게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플랫형 기반, 주석 플랫형 기반,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주가가 여러 차례 똑같은 혹은 비슷한 가격에서 형성되며 밀집 구간이 만들어질 때를 말한다. 주간 차트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역은 바닥은 대개 평평하고 때때로 그 뒤에 이어질 주가 상승이 기반이 된다. 일부 차트 패턴, 가로 열고 이중바닥형, 삼중바닥형, 머리 어깨형, 가로 닫고 턴이 플랫형 기반의 출현 후에 형성되는데 이때 패턴의 바닥은 보통 플랫형 기반이 이루고 있는 가격 수준보다 약간 아래에서 만들어진다. 플랫형 기반은 주기적으로 열심히 찾아봐야 한다. 주간 차트에서 이러한 모양을 찾기가 보다 쉽기 때문에 나는 주간 차트를 활용한다. 그림 5.2는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 플랫형 기반이란 길고 수평적인 주가 움직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의 플랫형 기반은 2003년 3월에 시작되어 10월의 상향 이탈로 끝이 난다. 한 주 뒤부터 상승 직각 확대형이 형성됐다. 플랫형 기반 뒤에 곧바로 어떤 차트 패턴이 형성되면 대개 상향 이탈이 대단히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가 시장에 들어가 주식을 매수할 적기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래도 손실 제한 주문은 꼭 해둬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플랫형 기반이 갈수록 길수록 주가 상승폭이 크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길이로 상승폭을 예측하곤 하는데 이 방법은 그다지 믿을만하지 못하다. 시간의 길이, 가로 열고 플랫형 기반의 길이, 가로 닫고를 주가 움직임, 가로 열고 그 길이를 수직 방향으로 투영하여, 가로 닫고의 기준으로 삼다니. 당신이 한번 알아보라. 나도 분명히 여기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이크가 가슴을 내밀며 우쭐거리듯 얘기했다. 그거야 모를 일이죠. 내가 대답했다. 갭. 나는 갭이 싫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사람들은 갭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갭이 주가 움직임에 힘을 불어넣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는 상승장의 상향 이탈 때 갭을 형성한 120개의 상승 삼각형과 갭을 형성하지 않은 543개의 상승 삼각형을 조사해봤다. 갭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모두 이탈 후 주가 상승폭이 평균 35%였다. 상승폭이 완전히 똑같았던 것이다. 표 5.2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부 차트 패턴에서 상향 이탈이 일어났을 때의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순수한 거래를 가정하고 있고 이탈 가격에서 최고점까지 거리를 측정한 값이다. 그림 5-3은 상승 삼각형에서 상승 갭을 형성하면서 이탈이 일어날 것을 볼 수 있다. 이 갭은 보통 갭이라고 불린다. 주가가 떨어지며 며칠 뒤 갭이 메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갭은 훨씬 더 큰 폭의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 삽입된 그림은 상승 갭과 하락 갭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갭은 장중 저가가 전날의 고가를 상회할 때 만들어진다. 하락 갭은 장중 고가가 전날의 저가를 하회할 때 형성된다. 이 둘은 모두 가격 차트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림 5.3의 점선은 상승 삼각형의 천정을 잇는 내부 추세선이다.
점선 위에 있는 추세선은 접점의 수가 충분치 않아 상승 삼각형을 확인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점선을 그린 것이다.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제이크는 이제 학구열이 불타는 모범생이 되어 있었다. 그가 가는 길을 이따금 머피의 법칙에 가로막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는 높아져가는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진지해져 있었다. 내가 그를 돕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 그는 최초의 투자금에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거의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진정한 시험은 일이 나쁘게 돌아갈 때 닥친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이크는 손절매를 할 수 있을까? 낮아지는 고점과 높아지는 저점. 추세가 언제 바뀌는지 알고 싶은가? 고점과 저점에서 주목하라.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진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 그림 5.4에서 고점 A와 B를 보라. B는 A보다 약간 낮다. 이 주식의 매수자들은 열의를 잃고 매도 세력의 B에서 주가 상승을 저지하도록 내버려뒀다. 모멘텀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면서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추가적인 매도세가 합세했다. 주가 상승이 B에서 A로 넘어서지 못하고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B가 반드시 A 아래에서 멈춰야 하락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차트는 정밀 과학이 아니다. 때로 주가는 저항선을 만나기 전보다 A보다 B가 약간 더 높아질 수 있다. 앞의 그림 5.3의 A와 B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 그림 5.4의 고점 E 이후로 하락하는 고점의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 고점이 계속하여 조금씩 낮아지면서 하락세의 전개를 시사하고 있다. 실망스러운 소식은 A와 B 같은 상황이 정말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는 것은 단 3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두 개의 고점이 이중천정형으로 확인되는 확률이기도 하다. 이중천정형은 주가가 두 개의 고점 사이에 있는 저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완성된다. 상승장에서는 64%의 경우 주가가 그 정도로 하락하기 전에 반등하여 새로운 고가를 기록한다. 저점 역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예컨대 그림 5.4의 C와 D를 보라. 저점 D는 저점 C보다 낮지만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다. 주가는 F에서 상승을 멈췄는데 9월의 천정 가로 열고 G 가격대 가로 닫고 가 일치한다. 주가는 그 다음 1포인트 정도 하락하지만 어림수 40에서 지지선을 만나 그 뒤 상승을 이어나간다. 이 차트에서 두 개의 고점 F와 G는 추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두 개의 저점 C와 D는 모멘텀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점의 경우와 비슷하게 주가는 이전의 저점 바로 위까지 떨어진 다음 반등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닥이 생겨나면 정확히 36%의 경우에서 추세 변화가 일어난다. 이 수치는 상승장의 두 개의 저점이 유효한 이중바닥형으로 확인되는 확률이기도 하다. 주식을 샀는데 그림에서처럼 주가가 5월의 37포인트에서 A까지 치솟으면 당신의 얼굴은 흥분으로 달아오를 것이다. 하지만 아마추어들이 날마다 서류상의 수익을 따져보고 있는 동안 프로들은 언제 추세가 바뀔지에 온통 신경을 쓸 것이다.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 근처에서 멈추면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며 팔 때가 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매도 시점은 두 고점 사이의 저점보다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었을 때여야 한다. 이때 팔라. 상승장에서 3번 중 2번은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빨리 방아쇠를 당기지 말지어다. 부분 상승장과 부분 하락.
부분 상승과 부분 하락은 확대형과 사각형에서 일어나는데 이탈을 미리 알려주는 소폭의 주가 움직임이다. 이탈은 보통 곧이어 일어난다. 그림 5.5에서 우선 부분 상승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유효한 패턴을 찾아보라. 차트 패턴은 주가가 위아래의 추세선과 적어도 2번씩 만나고 어떤 개별 차트 패턴의 확인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뒤에 주가가 아래쪽 추세선을 찍고 상승하다가 위쪽 추세선에 가 닿기 전에 머리를 수그린다. 보통 이때 곧바로 하향 이탈이 일어난다. 그림 5.5는 확대 바닥형에서 부분 상승의 예를 보여준다. 부분 상승은 A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주가는 아래쪽 추세선이 닿은 다음 반등하지만 얼마 못 가고 하향 이탈이 일어난다. 확대 바닥형은 부분 상승이 나타나면 67%의 경우 하향 이탈이 발생한다. 부분 상승이 일어난 649개의 차트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분 상승폭은 패턴 높이의 60%가 평균이었고 36%와 62%를 기록할 때 가장 많았다. 36%와 62%는 38%와 62%의 피보나치 되돌림과 비슷하거나 똑같다. 어쨌든 부분 상승은 보통 차트 패턴의 높이가 60%까지 올라갔다가 고개를 수그리는 것이다. 괜찮은 정보군요. 제이크가 말했다. 주가가 패턴 높이의 62%가 넘어가면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겠군요. 부분 하락은 상향 이탈에 적용된다는 점 말고는 부분 상승과 거의 똑같다. 주가는 위쪽 추세선에 닿았다가 하락하지만 아래쪽 추세선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위로 치솟아 상향 이탈이 일어난다. 부분 하락은 어떤 유효한 패턴이 나타나고 나서 상향 이탈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다. 그림 5.5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차트를 보자. 주가가 B에서 위쪽 추세선을 만나 하락한 다음 다시 상승하여 상향 이탈이 발생했다. 확대 천정형은 72%의 경우 부분 하락이 발생했다. 543개의 부분 하락을 분석한 결과 주가는 평균적으로 패턴 높이가 50%까지 하락했는데 36%와 75%를 기록할 때가 가장 많았다. 아쉬운 점은 부분 상승과 부분 하락으로 거래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주가는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린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만 다시 원래의 방향대로 움직여가곤 한다. 이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62%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그림 5.5에서 주가가 C에서 A까지 하락폭이 62%를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하락할 것 같으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우고 공매도를 거래를 해야 한다. 38%나 50% 되돌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당신이 직접 알아보기 바란다. 제이크가 새 양복을 입고 실크 넥타이를 메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가 들여다보고 있던 화면 위로 고개를 내밀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독자들한테 시스코 때문에 3,000달러를 잃었다는 얘기는 안 했죠? 나는 하락 즉각 확대형에서 부분 하락이 일어났을 때 시스코 주식을 샀다. 그런데 주가가 위쪽 추세선을 찍더니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주가가 하향 이탈하자마자 팔아치웠다. 그래도 15%를 잃었다. 평상시보다 배나 되는 손실이었다. 내가 어떻게 바코 주식으로 돈을 땄는지 말해줄까요? 어때요? 들어볼래요?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윈스턴 처칠이나 되는 듯 거드름을 피웠다. 그림 5.6을 보자. 제이크는 5월 말 9.38달러에 600주를 샀다. 바코가 시추장비 투자로 괜찮은 수익을 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13달러를 예상 목표가로 잡았지만 주가가 8.7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8.75달러는 그가 주식을 매입하기 며칠 전의 저가였다. 그는
또한 대칭 삼각형의 꼭지점에 자리한 11달러 수준의 저항선으로 봤다. 대칭 삼각형은 4월에 나타났는데 주가가 왼쪽 추세선을 뚫고 있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주가와 추세선의 또 다른 접점들은 차트 바깥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여름이 다가오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유가도 그대로 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바코 주가는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 정도 떨어지면 주식을 좀 더 매수하리라 마음먹었죠. 에버리징, 가로 열고 주가 하락 시 주식수를 늘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 가로 열고 에버리징이라. 나는 쯧쯧 혀를 찼다. 장기 투자라면 몰라도 단기 거래에는 에버리징이 돈을 잃기 딱 좋은 방법이죠. 7월 말 그는 10.38달러에 주식 500주를 더 매수했다. 볼린저 밴드 가로 열고 이동평균을 이용한 가격변동 밴드 분석 기법으로 주가 변동성에 따라 가격변동 밴드가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가로 닫고 볼린저 밴드는 그전 2달 동안 낮은 주가 변동성을 보여줬죠. 한마디로 밴드폭이 좁다는 뜻이다. 그전에도 낮은 주가 변동성이 석 달간 지속되다가 주가가 8에서 13달러로 껑충 뛴 적이 있었죠. 손실 목표점은 5월의 저점인 8.63달러이었고 가격 목표점은 13이었다. 그는 앞으로 한 달 반 안에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가는 한 주 뒤 상승했다. 주가는 14.2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확대 천정형이 만들어졌다. 10월 1일 주가가 아래쪽 추세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에 12달러에 11,100주 모두를 팔아치웠어요. 정말 전형적인 부분 상승 패턴이었죠. 그림에서 주가가 A에서 아래쪽 추세선을 떠나 B까지 올라갔다가 고개를 수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차례의 거래에서 그는 2,300달러 이상, 즉 21%의 수익을 올렸다. 당신도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따금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주가는 반등하기 전에 9.19까지 내려갔다. 그가 판 수준에서 23%나 떨어진 가격이다. 급등과 급락. 그림 5.7은 주가가 A에서 B로 급등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C에서 하락을 멈췄다. 5월의 고점에서 63%나 하락한 수준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인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가? 당신이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 다이아몬드 천정형은 급등 후 급락 상황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패턴이다. 다이아몬드 천정형은 급등 후 급락 상황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패턴이다. 그림 5.7의 삽입 그림을 보면 주가는 뒤에서 수직 상승하여 다이아몬드 천정형을 만든 다음 폭락하여 2에서 거의 모든 상승분을 까먹었다. 나는 이런 모양이 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례를 조사해보고 나서 생각만큼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파스테넬의 경우는 주가가 급하게 치솟은 다음 점진적으로 떨어진 사례다. 그렇다면 주가는 급락 후에는 어떻게 될까? 급등할까? 그렇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보다 흔하지는 않다. 급락 후 급등은 다이아몬드 바닥형에서 이탈이 일어난 뒤에 볼 수 있다. 그림 5.7의 삽입 그림을 거꾸로 뒤집었다고 상상해보라. 바로 그 모양이다. 그래도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해야 할 것 같다. 급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급락이 뒤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 깃발형과 페넌트형에서는 급등하는 시점을 찾아야 한다. 패턴이 완성되면 주가가 반전해 거의 패턴 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패턴 후에 주가가 하향 이탈하지 않고 상향 이탈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즉시 팔아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림 5.7과 같은 재앙을 맞게 된다. 꼬리. 그림 5.8의 일간 차트에서 꼬리의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다. 꼬리는 긴 주가 움직임으로 보통 가파른 상승 또는 하락 이후의 주가가 순식간에 반전할 때 나타난다. 삽입 그림은 상승 꼬리를 확대한 모양이다. 상승 꼬리는 주가가 폭락했지만 종가가 장중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나타난다. 하락 꼬리는 산꼭대기에 꽂혀 있던 기다란 안테나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모양은 주가가 폭등했다가 종가가 장중 최저치 근처에 형성될 때 나타난다. 그림에 있는 모든 꼬리는 41달러 근처에서 나타난 9월 말의 꼬리 말고는 모두 이 조건을 따르고 있다. 9월 말의 꼬리는 종가가 장중 저가가 아니라 그 고가 근처에서 기록됐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적이 있다. 나는 서류상의 손실 때문에 화가 났지만 곧 혼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주가가 상승 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연하다는 듯 주가는 다음날 반등했고 곧이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 이때도 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꼬리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앞다투어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역지정가 주문이 연속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가로 열고 하락 시의 경우라면 손실 제한 주문이 도미노처럼 실행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급격하게 하락한다. 가로 닫고. 매수자에 의한 역지정가 주문이 모두 소진되면 매수세가 매도세에 밀리면서 주가는 급락한다. 차트상에서는 윗부분에 긴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종가는 그날의 저가 근처에 기록된다. 다음 날에도 매도자들은 여전히 우위를 점한다.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날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후로도 주가는 계속하여 떨어지고 꼬리는 산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남게 된다. 꼬리를 쫓으면서 한 가지 배운 점은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꼬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하루 정도는 그냥 보내라. 왜 그런가? 다음날 비슷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넓은 거래 범위가 형성되고 꼬리를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꼬리를 거래 신호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경우 주가 움직임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며칠 동안 꼬리 밑 부분에 밀집해 형성된다.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상황을 신중히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 꼬리 추정 CCI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현재의 중간 가격과 중간 가격의 평균을 비교하는 가격 모멘텀 오실레이터. 나는 보통 20일 평균을 이용하고 여기서 5일 DCCI 선을 함께 활용한다. 대개 지수와 가격 간의 다이버전스를 알아내는 데 이용한다. 꼬리 추정. 제이크는 종종 어두운 컴퓨터 화면을 거울 삼아 머리를 빗고 난다. 오늘 아침 꼬리를 보고 주식을 하나 팔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게요. 그림 5.9가 거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제이크는 이브 이중 바닥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다. 하지만 이탈 가격에서 제때의 매수 주문을 내지 못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훨씬 더 나은 가격, 대략 11.8달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반도체 주식은 별로였어요.
연중 최고가 근처에 거래되고 있었죠. 하지만 사이프러스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림 5.9에서 보듯이 1300주 매수 주문은 12.69달러에 이행됐다. 11.05달러의 손실 제한 주문을 해뒀고요. 2월 페넌트형의 바로 아래죠. 이 페넌트형이 주가가 떨어질 때 지지선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책에 따르면 주가는 15.71까지 오르게 되어 있었죠. 그는 내가 고전적인 차트 패턴을 거래하는 법에서 얘기한 차트 패턴의 스코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가로 열고 보이지는 않지만 가로 닫고 2004년 6월에 14달러에서 형성된 저항선이 13에서 16달러 범위에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터였다. CCI 가로 열고 주가와 주가 이동 평균 간 이격을 활용하여 주가 변동을 측정하는 보조 지표를 말한다. 가로 닫고 커뮤니티 채널 인덱스는 금요일에 매수를 지시하고 있었죠.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상향 이탈했고요. CCI는 제이크가 주로 다이버전스 가로 열고 주가와 보조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다이버전스를 체크하기 위해 활용하는 단기 거래 지표다. 다이버전스는 지표와 가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일어난다. 삽입 그림의 나스닥 종합 차트는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제이크는 전체 시장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2005년 올해는 하락세로 시작했지만 지난 2, 3주는 상승세였어요. 그림 5.9에서 9에 있는 삽입 그림을 보라. 그렇더라도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위쪽의 저항선 때문이에요. 조정 하락형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지수는 이미 이 패턴의 조정 구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 5.9의 삽입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서 조정 하락형을 볼 수 있다. 지수는 A에서 B로 떨어졌고 CP가 조정 구간이다. 어제 차트를 펼쳐보니 꼬리가 나타났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위험이 더 크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개장 때 시세대로 주식을 팔라는 주문을 냈죠. 약간의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운이 좋았다. 주식의 시가가 상승했고 매도 주문은 13.28포인트에서 체결됐다. 그는 3일 만에 거의 750달러, 약 4.5%의 수익을 올렸다. 사실 꼬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주가가 그 뒤 15% 근처까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바에 덮어버렸다. 사실 이 패턴은 정말 꼬리인지 제대로 확인하려 했다면 그는 좀 더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다. 역지정가 주문 주석 DCCI 듀얼 CCI 중 이중 CCI를 말한다. 지수평활한 CCI의 5일 이동 평균이다.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 정상적인 주가 변동으로 인해 손실 제한 주문이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나는 보통 30일간 고가와 저가 간 차이의 평균을 구한 다음 그 값에 1.5를 곱한다. 현재의 저가에서 이 최종값을 뺀 값보다 아래의 손실 제한 주문을 둬야 한다.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 정상적인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손실 제한 주문이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나는 보통 30일간 고가와 저가 간 차이의 평균을 구한 다음 그 값에 1.5%를 곱한다. 현재의 저가에서 이 최종값을 뺀 값보다 아래의 손실 제한 주문을 둬야 한다. 역지정가 주문 역지정가 주문은 현재가 위에서 매수하거나 그 아래에서 매도하겠다는 주문이다. 예컨대 나는 상승 삼각형
시장에서 거래에 뛰어들기 위해 매수하고자 역지정가 주문을 해둔다. 가로 열고 상승삼각형의 얘는 그림 5.1, 5.3, 5.10을 보라. 가로 닫고. 이때 수평 추세선의 1센트 위에 주문을 해두면 상향 이탈 시 좋은 가격에 자동적으로 주문이 체결될 것이다. 하락 시에도 역지정가 주문, 가로 열고 손실 제한 주문, 가로 닫고를 해두면 포지션을 보호할 수 있다. 주가가 손실 제한 주문에 걸리면 주식은 자동적으로 매각된다. 아래에서 내가 활용하는 또 다른 역지정가 주문 형태를 보도록 하자. 변동 손실 제한 주문. 주가는 구름 낀 날의 햇빛처럼 들쑥날쑥한다. 손실 제한 주문을 현재가에 너무 가깝게 붙여놓으면 손실 제한 주문에 걸려 시장에서 너무 일찍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은 나날의 주가 변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로 열고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은 페리키오프만의 기술적 거래에 관한 단기 강좌 2003에서 배웠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그 책을 보라. 나는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주가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넣고 돌린 다음 각 날짜의 저가와 고가의 차이를 구한다. 그 다음에는 지난 한 달간의 차이를 평균한다. 여기에 1.5를 곱하고 나서 이렇게 구한 최종 값을 당일의 저가에서 빼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구한다. 그림 5.10의 상승삼각형을 보자. 매수를 위해 이탈 가격의 1센트 위에 역지정가 주문을 해뒀다고 하자. 손실 제한 주문은 어디에 해야 하는가? 나는 이탈 전 한 달 동안 평균 고가에서 저가 범위가 21센트임을 알아냈다. 이탈은 7.25에서 일어났으므로 손실 제한 주문은 이탈 가격보다 32센트 가로 열고 0.32는 0.21 곱하기 1.5 가로 닫고 아래 즉 6.94 이하에 해둬야 한다. 주가는 20달러 아래에서는 특히 변동성이 크다. 이럴 때는 1.5보다 2를 곱해주는 게 더 좋다. 주가 상승 시 손실 제한 주문을 하는 법.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함께 올려줘야 한다. 예컨대 그림 5.10은 상승 삼각형을 보여준다. 제이크가 6.94포인트로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을 해뒀다면 주가가 B로 떨어졌을 때도 시장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B의 저가는 7.07이다.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이 현재가에 너무 근접해 있는 듯하면 F에서 E, 가로 열고 이탈일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은 E이므로 E가 활용된다. 가로 닫고. F에서 E까지의 상승폭의 62% 피보나치 되돌림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은 어림수 6.50보다 조금 높은 6.52가 된다. 하지만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이 너무 낮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10%다. 아무튼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이 너무 낮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제이크는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올렸다. 예컨대 주가가 A에서 새로운 고가를 기록했을 때 그는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전저점인 B 바로 아래까지 높였다. 주가가 C에서 새로운 고가를 기록하자 D로 올렸다. 수평의 지지 영역 바로 아래쪽이다. 대각선 하살표는 주가의 새로운 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수평선은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둬야 하는 곳이다. 주가가 1997년 3월 중순 23.25포인트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 근처에는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둘 평범한 부분이 없다. 17포인트에 있는 손실 제한 주문은 최고가보다 29% 아래에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때는 어디에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변동성 손실 제한 주문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변동성은 87센트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1.31달러가 된다. 따라서 최고가가 형성된 날의 장중 저가 23.25에서 1.31을 뺀 수준, 즉 21.94 이하의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둬야 한다. 여기에 손실 제한 주문을 해뒀다면 그는 다음날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나왔을 것이다. 주가는 그 뒤 계속 하락했고 8.5달러에
이르러서야 중요한 지지선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손실 제한 주문을 활용하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추락하는 주식을 붙들고 있는 대신 달콤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방법은 효과가 좋다. 상향 후퇴와 하향 후퇴. 상향 후퇴와 하향 후퇴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빼면 유사한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 그림 5.11은 머리 어깨형에서 이탈 뒤 일어난 상향 후퇴와 하향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상향 후퇴는 하향 이탈이 일어난 후 생겨나고 하향 후퇴는 상향 이탈이 일어난 후 나타난다. 정의상 상향 후퇴와 하향 후퇴는 이탈 후 30일 이내 발생하고 주가가 이탈 가격으로 되돌아가면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빈 공간은 주가가 차트 패턴의 추세선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현상과 후퇴의 유효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발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해줘요.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화면 위를 집게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안 그래요? 하향 후퇴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나는 가로 열고 몇 년에 걸쳐 수집한 가로 닫고 12,256개의 차트 패턴을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53%의 경우에서 주가가 이탈 가격으로 하향 후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가가 이탈 후 최고점을 기록하는 것은 3일이 중앙값이지만 이탈 가격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10일이 걸렸다. 스윙 트레이더에게 이 사실은 중요하다. 스윙 트레이더는 이탈 시점에서 매수하고 며칠 뒤 주가가 후퇴를 시작할 때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 가격과 하향 후퇴의 최고점 사이의 간격은 평균 10%였다. 따라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꽤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도수 분포를 보면 주가 상승폭은 6에서 8%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래량이 많으면 70%의 경우에 하향 후퇴가 일어난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탈일이 거래량의 30일 평균을 넘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량을 동반하여 이탈이 일어나면 주가가 하향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확률에 따라 매매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향 후퇴가 완료되면 14%의 경우 주가는 차트 패턴의 아래로 떨어진다. 그림 5.11을 보자. 만약 주가가 10월의 하향 후퇴 뒤에도 계속 떨어져 머리 아래의 종가를 기록했다면 지금 말한 14%의 경우에 속하게 됐을 것이다. 눈앞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그렇게나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로써 하향 후퇴를 보고 거래할 때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발언은 86%의 경우 주가는 차트 패턴의 최저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지점에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면 심각한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또 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독자들한테 상향 후퇴에 대해서도 말해줘요. 제이크가 말했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젖은 코로 주인을 찌르는 독일산 세퍼드처럼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상향 후퇴는 내가 조사한 1878개의 차트 패턴에서 56%가 발생했다. 주가 하락은 중앙값이 3일이었지만 이탈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평균 10일이 걸렸다. 상향 후퇴의 최저점과 이탈 가격 사이의 간격은 평균 9%였다. 하지만 도수 분포를 보면 4에서 10%에서 대략 고르게 발생했다. 상향 후퇴는 66%의 경우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이탈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다. 3번 중 2번인 셈이다. 주가가 이탈 시점으로 회복되면 13%의 경우 상승을 지속했다. 예컨대 그림 5.11에서 6월 주가가 상향 후퇴한 뒤 상승을 지속하여 머리 위까지 치솟았다면 지금 말한 13%의 경우에 속하게 됐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차트 패턴을 조사해보면 상향 후퇴와 하향 후퇴가 때로는 75% 가로 열고 성골 반전 가로 닫고 만큼 자주 일어나거나
31% 페넌트형만큼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주가 상승폭과 하락폭에 대해 얘기해 줄 차례예요. 제이크가 내 어깨 위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JCB 엔터프라이즈의 CEO가 죽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이크의 눈이 골프공만큼 커졌다. 그는 문으로 달려갔다. 나이가 60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그는 원하기만 하면 여전히 재빠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나는 JCB 엔터프라이즈에 관한 소문이 적어도 몇 분간은 그를 내 등 뒤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다. 상향 후퇴나 하향 후퇴가 일어날 때 패턴 성취율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자. 계속 머리 어깨형 헤드 앤 숄더, 계속 머리 어깨형에 대해 얘기했으므로 여기서도 그것으로 하자. 나는 672개의 영머리 어깨형을 조사하여 하향 후퇴가 일어났을 때 주가는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 평균 32% 상승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면 하향 후퇴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가는 평균 43% 상승했다. 이 두 수치는 상승장에서 얻은 것이며 또 순수한 거래의 평균이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해서 이 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향 후퇴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치의 차이는 보다 적다. 나는 상승장에서 하향 이탈이 일어난 815개의 머리 어깨형을 조사했다. 상향 후퇴가 일어났을 때 주가 하락은 평균 20%였다. 반면 상향 후퇴가 없을 경우 주가 하락이 평균 24%였다. 어떤 차트 패턴을 보고 거래하기 전에 위쪽의 저항선이나 아래쪽의 지지선을 조사하라. 저항선과 지지선이 대부분의 하향 후퇴와 상향 후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상향 후퇴와 하향 후퇴는 차트 패턴을 거래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자. 그림 5.12는 유효한 머리 어깨형에서 하향 이탈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는 상향 후퇴할까? 나는 주식을 매매할 때 언제나 상향 후퇴나 하향 후퇴가 일어날 것을 가정한다. 예외는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위쪽의 저항선이 존재하지 않을 때다. 가로 열고 하지만 위쪽으로 향해 온 추세선이나 어림수가 저항선이 되어 하향 후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로 닫고. 그림 5.12를 보면 이탈 시 거래량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말했듯 상향 후퇴는 대부분 높은 거래량을 수반한 상태로 이탈이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낮은 거래량의 이탈은 대개 상향 후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려주곤 한다. 하지만 나는 거래량을 그다지 많이 믿지는 않는다. 대신 주식시장 전체와 해당 산업 부분은 그리고 특히 그 전의 지지 영역을 조사한다. 주식시장 전체를 보는 지표로는 S&P 500 지수를 활용한다. 이탈 이래 S&P 500은 하락세였다. 따라서 상향 후퇴가 일어난다면 주가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하겠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공업 부분의 지표로 활용하는데 이 또한 하락 추세였다. 내가 줄곧 체크하는 11개의 전기설비주 역시 모두 하락 추세였다. 따라서 여기서도 상향 후퇴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지선을 조사한다. 그림 5.12에서는 어떤 지지선을 찾아볼 수 있는가? 2002년 2월에 시작하여 3월까지 이어지는 지지선을 보자. 내가 만약 5월에서 6월의 천정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이 주식을 공매도 했다면 38에서 39%의 수평 밀집 구간에서 주식을 환매해야 한다. 주가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 반등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전체와 해당 산업 부분 역시 하락 추세일 때는 주가가 이 구간에 접근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향 후퇴가 일어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또 강력한 이탈은 종종 근처의 지지 영역까지 붕괴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는 이 구간의 바닥, 즉 38.50포인트에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이 책의 그림 7.12에 답이 있다. 시장 전체와 해당 산업 부분은 주가를 더 끌어내려 예상대로 수평 밀집 구간 가로 열고 상승 삼각형 가로 닫고 이 무너지고 2002년
36에서 37에서 형성된 두 번째 지지 영역에 와서야 반등이 일어났다. 거짓말했죠. 제이크가 사무실 문 앞에서 소리쳤다. JCB 엔터프라이즈의 CEO가 죽었다는 소문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내 달려온 것 같았다. 그가 고함쳤다. 당신 원고를 지워버리겠어요. 그러고는 발을 쿵쾅거리며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로 갔다.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다. 주석. 중앙값은 별량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이다. 예컨대 별량이 10, 15, 30, 41, 52라고 한다면 중앙값은 30이다. 30 양쪽에 각각 두 개의 별량이 놓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값이 없다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을 평균하여 구한다. (5장) 대응이 필요한 특수 상황 87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